안녕하세요. 2025년 이제 정말 한 해가 딱 하루 남은 수요일입니다. 네,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기사 뭉치를 쭉 보니까요. AI 기술부터 시장 경제, 또 우리 사회의 모습, 국제 정세까지 이야기가 정말 폭넓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개별 기사들 속에 숨어있는 2025년을 관통하고 또 다가올 2026년을 암시하는 거대한 흐름을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우리가 뭘 읽어낼 수 있을지 아주 흥미로운데요. AI가 이끄는 눈부신 기술 혁신의 축포가 막 터지는 동시에 그 뒤편에서는 경제적 양극화나 지정학적 긴장 같은 그런 짙은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지고 있거든요. 빛과 그림자군요. 네. 오늘은 이 상반된 조각들을 맞춰보면서 2025년이라는 시대의 진짜 얼굴이 뭐였는지 그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주식시장입니다. 2025년 코스피 지수가 연간 75.63%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는 소식인데요. 와,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하네요. 이 엄청난 상승의 중심에는 단연 인공지능, AI가 있었고요. 그렇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시장을 그야말로 견인했죠. 네, 지수만 보면 정말 화려한 축제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이게 한꺼풀만 벗겨보면요. 사실상 이 두 기업이 시장 전체를 끌고 간 뭐랄까 착시 현상에 가깝습니다. 아, 착시 현상이요? 네. 미국 증시도 S&P 500이 17%, 나스닥이 21% 오르면서 3년 연속 상승했지만 우리 시장 상승률이 좀 비정상적으로 높은 건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이 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종목은 오히려 좀 소외감을 느꼈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양극화의 씨앗이 보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골고루 성장한 게 아니고 AI라는 초강력 엔진을 단 몇몇 기업이 나머지를 전부 끌고 간 그런 형국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런 열풍의 배경에는 정부가 주도한 독자 AI, 파운데이셔널 모듈 프로젝트, 이것도 한몫했죠. 그렇습니다. 국가대표 AI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 아래서 정부가 GPU 같은 핵심 자원을 지원하니까 국내 기업들의 경쟁에 불이 붙은 거죠. 일종의 AI 기술 올림픽이 열린 셈이에요. 여기 참여한 기업들 전략이 제각각이라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SK텔레콤은 5천억 파라미터로 가장 큰 모델 A.X K1을 공개했는데 이 파라미터라는 게 비유하자면 AI의 뇌세포 수?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파라미터 숫자가 클수록 AI가 더 복잡하고 미묘한 사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아, SKT는 이걸 통신망처럼 하나의 사회간접 자본, SOC로 만들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반면에 네이버는 시각, 음성 같은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하는 옴니모달 기술을 내세우면서 모두를 위한 AI라는 철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G AI 연구원의 KX1은 중국 알리바바 모델 성능을 뛰어넘었다고 발표했고 NCAI는 제조나 물류 같은 산업 현장에 특화된 모델을 내놨고요. 네, 게임 회사의 강점을 살린 거죠. 유일한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는 한국어 응용 능력에 집중했고 근데 잠시만요.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경쟁하는 동안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해외 공룡 기업들은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물론이죠. 이 경쟁이 우물한 개구리 싸움이 될 위험은 없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기술력 자체만 보면 글로벌 빅테크들이 몇 발짝 앞서가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주권, 그러니까 Sovereign AI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AI 주권이요? 네, 각 나라의 언어, 문화, 법률 데이터를 가장 잘 이해하는 독자적인 AI를 확보하는 게 국가 안보랑 직결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경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기술 경쟁을 넘어서 국가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군요. 맞습니다. 이런 열풍이 AI 모델 개발에만 그치지는 않았죠. 로봇 관련주에 투자하는 KODX 로봇 액티브 ETF, 이게 올해 무려 118%나 상승했고 소프트뱅크는 AI 시대의 핵심 기반 시설인 데이터 센터 확보를 위해서 투자사 디지털 브릿지를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에 인수했고요. 네, AI 모델 개발, 로봇 같은 응용 분야,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기반 인프라까지 거대한 자본이 AI라는 블랙홀로 그냥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의 산업이 뜨는 수준이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죠.
이렇게 모든 돈과 관심이 AI로 쏠리고 있다면 문득 궁금해지네요. 이 돈들은 다 어디서 온 걸까요? 혹시 다른 곳에서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온 건 아닌지. 바로 그 점이 2025년 시장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있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의 그 혹독한 겨울 소식, 그게 봐도 대답이 될 수 있겠네요. 이 두 현상은 정말 동전의 양면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의 모든 자금이 전기차랑 배터리로 쏠렸다면 올해는 AI의 잠재력이 폭발하니까 그 거대한 자본이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와서 AI라는 새로운 강으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자본의 대이동이군요. 네, 이건 단순한 업계의 명암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시장의 베팅이 단 1년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기사를 보니까 전기차 캐즘, 그러니까 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으로 지난 보름 사이에만 무려 17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취소됐다고요. 포드, 테슬라와의 계약이었죠. 네,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지원이 중단된 게 결정타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혼다와의 합작 공장 건물을 매각해야 했고 SK온은 포드와의 합작법인 운용 구조를 변경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죠. 그런데 여기에 이중고가 더해졌습니다. 바로 환율 문제예요. 아, 맞아요. 올해 원달러 연평균 환율이 1,422원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죠. 이게 배터리 업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 건가요? 우리 배터리 3사가 올해 미국에 투자한 돈만 12조 원이 넘습니다. 전부 달러로 투자해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똑같은 1달러짜리 장비를 사더라도 예전보다 훨씬 많은 원화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게다가 달러도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고요. 와. 한쪽에서는 AI로 잔치를 벌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수요 감소와 환율 악재라는 두 가지 폭탄을 동시에 맞은 셈이죠. 이렇게 산업 간에 벌어지는 거대한 부의 이동이 결국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네. 보내주신 자료 뭉치에 유독 2030 청년 세대 내 소득 격차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그 지점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경제력을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소개팅 앱으로 결혼 상대를 찾고 다른 한쪽에서는 몇 년째 취업 준비를 하다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결국 구직을 포기하고 쉬었음 인구로 분류되는 청년이 있는 겁니다. 이 두 모습이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통계가 이걸 뒷받침해주나요? 아주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지난 5년간 최종 납부 세금이 1억 원 이상인 30대 이하 고소득자가 1,544명에서 3,479명으로 2배 이상 늘었어요. 2배 이상이요? 네. 이들의 평균 소득은 무려 5억 5천만 원이 넘고요. 반면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쉬었음으로 분류된 30대 인구는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더 벌어지면서 이 양극화가 이제는 생활 방식, 심지어 가치관의 차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사에 나온 그 소개팅 앱 이야기가 정말 상징적이네요. 일반 소개팅 앱 이용자는 줄고 연소득 7천만 원 이상이나 강남 3구 거주 같은 조건을 인증해야 하는 고급 앱 이용자는 늘어난다니. 이게 통계로만 보면 좀 낯설게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 주변 대화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예전엔 소개팅 전에 어떤 스타일 좋아해? 이렇게 물었다면 요즘엔 어떤 금융 앱 써? 이걸 묻는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만큼 경제력이 관계의 첫 번째 관문이 되어버린 좀 씁쓸한 현실이죠. 이런 거대한 경제적, 사회적 격변 속에서 기존의 규칙들도 좀 흔들리거나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일하는 방식에 큰 변화의 조짐이 보이네요. 네, 노사정이 실질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로 극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아, 드디어.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을 명문화하고 연차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나왔고요. 특히 포괄임금제 규제가 핵심입니다. 포괄임금제? 이게 정확히 어떤 제도이고 왜 그동안 문제가 됐던 건가요? 이건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야근 수당이나 휴일 근로 수당 같은 걸 월급에 미리 포함해서 주는 방식인데요. 오랫동안 공짜 야근, 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그렇죠. 이걸 손본다는 건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4.5일제로 가는 중요한 첫발을 뗀 셈이죠.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사회 풍경 자체도 바뀌고 있네요. 과거 60대 이상이 주도하던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3040 MZ세대가 대거 등장했다는 기사도 아주 흥미로웠어요. 네, 이분들은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총회 소식을 전하고 전자동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조합 설립 기간을 70%나 단축시키고 와, 70%나요? 네, 엄청난 속도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기존 세대와의 갈등 같은 성장통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분명한 변화의 바람입니다. 기업을 향한 정부의 규제 방식도 달라지고 있고요. 최근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계기가 됐다고 하죠. 맞습니다. 정부가 담합 같은 독과점 사업자의 반칙 행위에 대해서 기존의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최대 30%까지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30%면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렇죠.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될 수 있고요. 위반해도 뭐 어쩔 건데 라는 기업들의 태도에 경종을 울린 겁니다. 그러면 이 과징금 상향 조치가 청취자분들, 그러니까 일반 고객인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냥 기업이 벌금을 더 많이 내는 것뿐인가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례처럼 지금까지는 기업이 우리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맞아요. 늘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사고 한 번에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의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하니까 기업들이 고객 데이터 보호에 훨씬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의 정보가 더 안전해질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변화가 꿈틀대는 동안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의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 않네요. 자동차 시장에서 1위에 오를 거라는 소식하고 대만 포위 훈련을 한다는 소식이 같은 날 나왔다는 게 좀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네,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죠? 맞아요. 정확합니다. 이걸 하드파워라고 하죠. 2025년에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자동차 판매 1위에 오를 거라는 전망은 저가 전기차를 앞세워서 동남아, 유럽 시장을 빠르게 장악한 결과고요. 동시에 미국이 대만의 대규모 무기 판매를 승인하니까 역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만 포위 실탄 사격 훈련을 벌인 겁니다. 심지어 대만의 랜드마크인 타이페이 101 빌딩을 중국 무인기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심리적 압박까지 가했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규칙을 바꾸려 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대학판 한알령이라고 불리는 조치 말이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중국의 전략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중국 교육 당국이 한국의 방송통신대나 강릉 원주대 등 여러 업계의 대학을 학위 인정 목록에서 갑자기 제외해버렸어요. 해당 학교에 다니는 중국 유학생들은 졸업장이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거고요. 이건 단순히 유학생 몇몇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건가요? 우리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국제 교육 생태계에서 배제될 수 있다? 뭐 이런 일종의 경고장을 날린 셈입니다. 경제, 자동차, 군사, 대만, 그리고 교육, 학위라는 세 개의 축으로 동시에 압박하면서 자기들이 정한 새로운 규칙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로서는 중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 지정학적 리스크, 교육 교류의 불확실성이라는 다중 압박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2025년은 AI라는 강력한 엔진이 전례 없는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이끈한 해였지만 네. 동시에 그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산업의 위기와 소득 양극화라는 짙은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진 그야말로 명암이 극명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회 내부적으로는 일하는 방식과 세대 교체라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했고 외부적으로는 중국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질서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야 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눈부시게 빠른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지정학적 갈등을 해결하는 우리의 속도는 과연 그에 미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 시점인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기사들은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AI가 만들어낼 이 막대한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네, 그렇죠.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소수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재설계할 수 있을까? 2026년에는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작은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